터키와 오스만 제국 제15강은 튀르키예 공화국과 아타튀르크입니다. 튀르키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튀르키예 공화국을 만든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겁니다. 주권은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국민의 것이다. 이전까지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근대 이전의 국가의 주권은 술탄에게 있었죠. 하지만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생기면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명이 되었고요. 이 아타튀르크가 한 말은 이 나라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타튀르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튀르키예 공화국을 정교 분리 그리고 세속주의를 추구합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별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별개처럼 운영되는 근대화된 유럽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서구화를 단행합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서구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튀르키예는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 국가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 체계를 서구적인 법률 체계에 의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까지 오스만 제국에서는 술탄이 수장인 나라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가장 국가의 운영의 근간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대륙법을 따르는 공화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의 지위는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타튀르크에 관해서는요,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에 가면 여기저기서 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 보는 것보다도 이 튀르키예 공화국에서는 이 아타투르크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는 거죠. 이즈밀이라는 도시에 가면 이렇게 큰 바위를 얼굴 새겨놓은 것도 있고요. 여러 건물에는 이렇게 튀르키예 공화국의 깃발과 함께 그의 사진이 걸려 있기도 하고요. 또 공항도 있죠. 아타투르크 공항입니다. 3년 전에 이스탄불 공항이 정식으로 생겨나기 전까지 이 아타투르크 공항이 이스탄불의 관문 공항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환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항이 좁아가지고 비행기가 서로 날개가 부딪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좁았었는데요. 운영되는 항공편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지금은 엄청나게 큰 신공항이 생겨서 지금 이 아타투르크 공항은 화물공항으로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타투르크 댐도 있죠.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이 아타투르크 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수력 발전을 한다고 하고요. 또 아타투르크 스타디움도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돈에는 모두 아타투르크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동전에도 그렇고 지폐에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사람의 얼굴로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 앙카라에 가면 튀르키예 아버지 아타투르크를 모신 영묘가 있고요. 튀르키예 공화국 국민들이 일생에 한 번은 꼭 참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는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가장 큰 길은 아타투르크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의 끝에는 아타투르크 동상이 있고요. 또 그 도시의 두 번째 대로의 이름은 이네니 대로입니다. 이네니는 아타투르크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화국을 만들 때 서로 함께 했죠.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독립전쟁을 함께 했던 그런 장군들이기도 합니다. 본명이 무스타파였던 이 사람은요, 케말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의 살로니키 출신의 무슬림이었고요. 본명이 무스타파였습니다. 당시엔 오스만 제국에서는요, 성이 없었거든요.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도 성이 없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무스타파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의미의 케말이 붙어가지고 별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이라 불렀고요. 때로는 무스타파 케말
파샤라고도 부르죠. 파샤는 장군이란 뜻입니다. 케말 파샤라고도 부르죠. 그러다가 공화국이 생긴 이후에 1934년 가족법에 따라서 이 튀르키예 공화국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을 각자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아타튀르크라는 성을 받게 됩니다. 아타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튀르크는 투르크란 뜻이죠. 그래서 투르크인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타튀르크가 됐고요. 그가 곧 터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타튀르크라는 성은 오로지 이 사람에게만 이제 붙어 있고 다른 사람은 아타튀르크라는 성을 없는 거죠. 이게 일종의 성이었는데 이 성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젊어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꽤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계속 일찍 승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구국의 영웅으로 등장한 것은 갈리폴리 전투였습니다. 또는 튀르키예 말로는 차나칼레 전투입니다. 여기 차나칼레 해협이 이렇게 있죠? 이 차나칼레 해협을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지나가려고 시도를 했을 때 당시 1915년에 대령이었던 무스타파 케말 파샤는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여기를 막아섰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해협을 막아내고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동맹국으로 참전을 해서 대부분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이 갈리폴리 전투에서는 영국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19년 오스만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영국과 프랑스의 명을 받은 이 메흐메트 6세 술탄은 국가 내에 암약하고 있는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명을 무스타파 케말한테 내립니다. 이때 케말은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 진압군을 끌고 갔던 무스타파 케말은 그 술탄의 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란군을 흡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1920년 4월 앙카라에서 국민회의를 주최합니다. 이 국민회의는 말하자면 반란군, 술탄의 명을 거부했던 그 반란군들의 무리에서 국민회의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고 이 군인들이 서구 열강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비록 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아나톨리아에서는 이 무스타파 케말과 여러 군인들이 모인 그 국민회의가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시절에 서구 열강들은 쉐브론 조약을 만들어서 오스만 제국의 국경 분할안을 내놓게 됐죠. 멸망한 오스만 제국은 북부 지역의 작은 지역만 차지해라. 이스탄불과 해협, 수로는 국제 공용 수로로 하겠다. 그리고 유럽 땅의 대부분은 그리스가 차지한다. 아나톨리아 남부는 이탈리아가 차지한다. 동부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또 아르메니아 나라가 크게 만들어진다. 이게 서구 열강이 만드는 쉐브론 조약이었습니다. 유럽 영토와 이즈미르는 그리스가 관할한다. 나머지 땅은 서양 열강이 가져가겠다는 요구를 했는데 오스만 제국은 세계 1차 대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 열강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회의 군인들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19년 5월부터 술탄의 명령을 거부하고 항전을 결의하게 되고 1920년 앙카라에서 국민회의를 결성하게 되고 이 쉐브론 조약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서부 그리고 북부 남부에서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리스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특히 서부에서는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고요. 동부에서는 프랑스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그리스와 이 튀르키예 국민회의 간에 싸웠던 그 싸움입니다. 자, 그리스는 왜 이런 전쟁을 벌였을까? 자, 이즈미르 지역에서 그리스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민의 군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전쟁을 벌였던 거죠. 주변에서 게릴라전을 치르고 그리스군을 괴롭히니까 이참에 저 게릴라들을 없애고
영토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에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요만큼의 그리스가 가지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넓히면서 군대를 이끌고 내륙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맨 멀리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 앙카라 근처에서 패하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군이 패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그리스군은 아나톨리아 반대에서 모두 물러나게 되었고요. 동부 전선에서는 프랑스를 막아냈고요. 서부에서는 그리스를 완전하게 아나톨리아에서 몰아냈습니다. 또 북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을 몰아냈죠. 자, 이렇게 국민회의가 서구 열강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뭐였냐면 사실 이 열강들은 전쟁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국민회의 국민들이 열정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 지친 열강들은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전쟁을 하기 싫다. 그래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게 되고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로잔 조약입니다. 유럽의 영토를 그리스가 갖고 있었던 것을 일부 획득을 해가지고 일부나마 유럽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바다의 섬들은 그리스가 차지한 이렇게 영토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을 포함한 유럽 영토를 사수한 터키, 에게해의 섬들을 차지한 그리스, 이 두 나라는 냉전 중이 됩니다. 국가 경계가 좀 이상한 상태로 100년 동안 현재 두 나라는 앙숙관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국의 영으로 등장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그리스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획득한 다음에 1923년 술탄직을 폐지합니다. 오스만 제국을 공식적으로 없애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칼리프직을 폐지했습니다. 자, 칼리프라는 것은 이슬람 제국의 종교적 수장을 의미하죠. 원래는 아바스 제국에 있다가 이집트 제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것을 슐레이만 1세가 오스만 제국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지역의 전체의 종교 수장 역할을 술탄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1923년까지는 술탄이자 칼리프를 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는 모두 없앱니다. 그리고 공화인민당을 창당하고 내각제 기반의 터키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내각제에서 만들어진 의회에 의해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죠. 그로부터 그의 성씨인 아타투르크는 튀르크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사람은 후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터키 공화국의 오늘을 만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국부가 되었던 겁니다. 아타투르크가 했던 여러 세속주의 정책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강력한 정교 분리를 했다. 칼리프직을 없앴다 그랬죠. 칼리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슬람사회에서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칼리프가 대단한 영향력을 모든 이슬람사회에 가졌던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허울 뿐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은 술탄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종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했던 나라였는데 1923년 탄생한 이 튀르키예 공화국은 종교가 분리되었다. 강력한 세속주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 세속주의라는 것은 이슬람법 대신에 서구 법률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 페즈라는 게 있었죠. 원래 모로코 사람 쓰던 베르베르인들이 쓴 모자였는데 이 삼각형 같이 생긴 그 모자를 오스만 제국에서 공통적으로 썼는데 이때부터 페즈를 쓰지 못한다. 그리고 여성은 히잡 착용을 금지한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금지시켰습니다. 페즈도 안 된다. 히잡도 안 된다. 복장도 이슬람 복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성씨를 국민 모두에게 도입하고요. 그레고리력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쓰고 있었던 달력도 썼다는 거죠. 기존 문자를 아랍어에서 라틴 알파벳 기반의 새 문자를 도입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문자를 보시면요. 알파벳이 있죠. A, B, C, D가 있는데 여기 C 하나가 더 있죠. C는 쉐, 뭐 이게 쉐브론 이런 거 할 때 SH 발음 이걸 쉐라는 걸 추가해서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 티르크어에서 기존 라틴 알파벳에서 저기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트리크어에 넣었던 거죠. 트리크 알파벳을 만들어서 넣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O라는 것은 umlaut 있죠. 외라고 불리는 이건 독일어에도 원래 있는 건데 그걸 가져온 거고요. 또 쉬라는 것도 있고요. 위도 있죠. U에다가 umlaut인. 그러니까 아타트르크는 학자들한테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라고 명을 했는데 그 학자들이 3년 걸립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트르크는 무슨 소리냐? 3년 안 되고 3개월 만에 만들어내라 했더니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 라틴 알파벳을 가져다가 티르크어가 발음할 수 있도록 여러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라틴 알파벳을 수정한 터키 알파벳이 오늘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터키 알파벳을 대략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만든 세속주의 공화국 체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주의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죠. 여성 교육 및 근대 교육을 정착을 시켰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세속주의자는 정교 불리고 경제 중심이다. 이슬람주의자는 정교 일치된다. 그러니까 국가를 세속주의로 운영을 할 거냐, 이슬람주의로 운영할 거냐, 이게 아랍이나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큰 과제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슬람주의로 운영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세속주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여성교육, 군대교육도 이런 세속주의의 일환이고요. 여성의 지위를 서구식으로 바꾸겠다. 여성의 노동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식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군사관학교도 도입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선정한 20세기 세계 명조종사 100인에서 유일한 여군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비아 객첸 공군 대령입니다. 이 사람은 아타투르크가 여군사관학교 공군부 수석으로 높게 인정하고 양녀로 받아들였던 인물이에요. 이스탄불의 공항이 현재 3개인데요. 하나는 아타투르크 공항이고 또 이스탄불 공항이 있고 또 하나가 사비의 객첸 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공항 이름에 붙일 정도니까 이 사비아 객첸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건 분명하고 이만큼 여성의 지위를 서구식으로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타투르크가 이렇게 서구화를 추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19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은 서구 선진 유럽화를 지향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슬람식 복장도 하고 뭐 터번도 쓰고 그랬다가 19세기 중반부터 페즈란 모자를 도입하고 제복도 프랑스식 제복을 도입하고 여러 서구식 복장을 도입하고 서구식 제도를 들여오긴 했는데 이 아타투르크는 아주 혁명적으로 모든 것을 서구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서구가 선진국이고 그 선진국을 따라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서구 선진 유럽화를 지향을 했던 겁니다. 아타투르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들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가능성 있는 아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친자는 없고 8명의 양자, 양녀만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에게 후계자 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중동의 다른 국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아타투르크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들이 있다면 아마 그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2대쯤 가면 거기서 또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 번의 혁명 또 쿠데타에서 정치가 상당히 어려워졌겠죠. 하지만 이 튀르키예 공화국만은 그런 일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번의 쿠데타는 있었지만 그렇게 정치적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타투르크가 아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발전 과정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들이 없었다는 거, 이게 튀르키예 공화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세속주의를 지향한다? 자, 세속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공통 과제, 이 나라를 통합시키는 하나의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민족주의라는 거죠. 튀르크 민족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건 감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어떤 통치 체계를
이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그 밑에 밀레트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종교 공동체는 허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영 방식은 이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슬람을 버리고 세속주의를 했을 때 다민족 국가인 튀르키예에서는 뭔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것을 아타트르크는 민족주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종교 대신 투르크 민족주의를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했던 쿠르드 같은 사람들은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서부 지역에 이렇게 빨간색의 투르크 민족이 있고요. 동부 지역에 노란색의 쿠르드 민족들이 있고, 북부 지역에는 아제리 또는 라제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튀르키예 공화국은 투르크 민족, 튀르키예란 나라 자체, 이 나라 이름 자체가 튀르키인의 나라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튀르크 민족주의를 강화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세속주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또 이 아타투르크가 남긴 가장 중요한 뭐 업적 또 유훈 이런 것은 이슬람을 다 벗어버리고 세속주의를 지향을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자신의 후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투르크의 후계자인 이 군부는 끊임없이 이슬람주의와 대립을 했습니다. 자, 국민들의 90% 이상은 이제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그 이슬람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탄압을 했단 말이죠. 폐지를 쓰지 마라. 터번도 쓰지 말고 복장도 입지 말고 여자들 히잡도 쓰지 마라. 라고 강제했다는 거죠. 이슬람 어찌 보면 약간의 탄압을 한 셈이죠. 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그 이슬람주의가 등장을 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게 바로 군부에 의한 쿠데타였습니다. 아타투르크 이후 5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중에 4번은 성공을 했고 1번은 실패입니다. 근데 이 실패가 조금 독특한 사례고요. 4번에 성공했던 것 1960년, 1971년, 1980년, 1997년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권력만 확보한 다음에 다시 이슬람주의는 누르고 아타투르크가 설정해 놓은 그 세속주의로 돌아가는 이것만 만들어 놓고 군부는 물러났습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군부는 아타투르크의 그 세속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터키의 헌정사는 군부와 이슬람주의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타투르크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이슬람주의가 올라오지 못했었고요. 아타투르크가 죽은 이후에 2대, 3대, 4대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약했는데 어쨌든 그 아타투르크 영향이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후계자들이 군부가 있었기 때문에 군부가 이슬람주의가 올라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막게 되고 그때마다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960년에 터키 역사상 첫 민선 총리인 민주당 아드난 멘데레스를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주의를 지향했던 아드난 멘데레스를 교수형에 처하고 그리고 나서 군부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민주체로 돌아갔다가 1971년 이슬람주의 정당인 국가질서장이 등장을 하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들을 해산하게 되고요. 1980년에는 제도권 정치의 혼란을 명목으로 개입해서 모든 정당을 강제 해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정당이 만들어지게 해서 또다시 민주로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슬람주의는 계속 등장을 했다 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압하고 그러고 나서 민주제를 놨다가 다시 이슬람 정당에 출연하면 또 쿠데타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997년 공화국 역사상 첫 이슬람주의자의 총리인 네흐메틴 에르바칸을 총리직에 해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란 멘데레스라는 사람은 이슬람주의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국민이 원하는 이슬람적인 것을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자마자 군부가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아타투르크가 유훈으로 남겨놓았던 세속주의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키려고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터키의 이슬람주의는 과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멘데레스 첫 번째 쿠데타에서
교수공당했던 그 멘데레스가 시행했던 것은 터키어로만 진행되도록 규정됐던 아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기도 올리잖아. 기도 시간 알려주는 그걸 아잔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아랍어로 되돌려 준 거예요. 원래 모든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 아잔을 아랍어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타투르크는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랍어를 하지 않고 튀르키어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어만 좀 독특했던 거죠, 이슬람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멘데레스가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세속주의 정치 아래 강제 폐쇄된 수많은 모스크들을 다시 열어준 것. 어찌 보면 종교 자유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멘데레스는 이슬람을 부흥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슬람을 강제로 문 닫게 하고 못하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열어서 모스크들이 다시 활성화되게 하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총리로서 이제 시행을 했던 건데, 이것을 군부는 세속주의를 누르려고 한 거라는 인식하에 쿠데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켰다는 거죠. 이만큼 이 터키의 이슬람주의는 과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90% 이상의 국민들이 이슬람 신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슬람은 중요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아타투르크가 남긴 유훈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튀르키예 공화국은 세속주의이며 유럽을 지향을 했습니다. 로잔 조약에서 유럽 영토를 그렇게 사수한 이유가 바로 우리는 유럽 국가다. 또 오스만 제국 원래 발칸 반도가 훨씬 더 중요한 땅이었거든요. 그만큼 유럽 국가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했고 유럽의 일원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적이며 공화적인 국가를 지향을 했고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타투르크가 죽은 이후부터 나중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이 튀르키예 공화국은 유럽에서도 큰 어떤 역할이 없었고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뭐 어떤 역할이 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중동 지방에서 조용히 있는 그런 나라의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유럽을 지향했던 그 시절에 발생했던 일이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터키 튀르키예 공화국은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나? 물론 한국전쟁에 16개 국가가 참전했죠. 각자 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텐데 이 튀르키예 공화국은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 컸다는 거죠. 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튀르키예 또는 오스만 제국의 최대 적수는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는 14차례 전쟁을 했고요. 자, 1950년 이 시절로 보면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공산주의 진영, 파란색의 자유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공산주의 진영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구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 터키란 나라는 북쪽에 러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과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죠. 직접적인 국경 맞지는 않았어도 흑해 건너에 바로 러시아 아니 또는 소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적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부정적이었어요. 왜? 나토란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북대서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의 일원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거절을 했는데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지속적으로 밀려나고 있던 그 시점에 미국이 여러 나라에 참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튀르키예 공화국도 참전 의사를 밝힙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전하겠다면 나토에 가입시켜 줄 거냐라고 미국한테 의사타진을 했더니 상당히 급했던 미국은 좋다. 참전한다면 나토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이 튀르키예 공화국의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부산항에 입항을 하게 되고 1만 6천 명 정도의 튀르키예 공화국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참가했거나 아니면 그 뒤에 교대 병력으로 왔다 가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튀르키예 군들의 모습도 있고요. 또 이렇게 행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튀르키예 공화국은
나토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한국전쟁에 군인들을 보냈고 결국은 나토의 일원이 돼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51년 10월 19일, 그러니까 군대를 보낸 지 1년 후에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때 조건 중에 하나가 그리스와 터키가 동시 가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는 지금까지도 100년 동안 앙숙인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만 나토에 가입하면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 나토에 가입하고 튀르키예도 나토에 가입해서 이 공산 진영과 맞서 싸우는 그 일원이 되었던 겁니다.